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오늘은 프롭스랑 스테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건데 이 두 가지를 배우기 위한 예제로 이렇게 npx create react app 프롭스 스테이트란 이름으로 그럼 프로젝트 이름이 프롭스 스테이트겠죠. 이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지는 동안 저는 만들어 놨으니까 만들어지는 동안 슬라이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롭스랑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컴포넌트의 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인자가 돼요. 원인이 되는 그런 아이죠. 그래서 프롭스와 스테이트 이렇게 뭐 딱 설명하기가 처음엔 어렵지만 몇 번 해보면 아 이런 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두 개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컴포넌트에서 프롭스의 경우는 외부에서 컴포넌트한테 주는 값이고요. 스테이트는 내부에서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제가 주석을 한번 켜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거 컬러가 글씨 너무 이상하다. 그죠? 컬러가 레드다. 자, 이렇게 쓰면 A라는 컴포넌트에 레드라는 값을 밖에서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컴포넌트는 빨갛게 보이는 컴포넌트 거고 이 컬러를 옐로우로 바꾸면 노랗게 보이는 그런 컴포넌트가 되겠죠. 요거를 JSX에서 쓴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VS 코드를 열도록 할게요. 주석으로 주석 지워야겠다. 꼴 보기 싫네. 네. 모든 드로잉 지우기. 자, CD 세이트 코드 열고. 자, 지난번에 index.js에 있는 요 react 돔 렌더가 마치 메인 함수라고 했었죠. 여기가 진입점인 거예요.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의 컴포넌트가 그려지는 건데 가장 루트에 있는 컴포넌트가 요 앱입니다. 그래서 요 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가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프롭스라는 개념은 프롭스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을 때 어떤 개념이랑 비슷하냐면 이거랑 비슷합니다. 요거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HTML을 쓸 때 p 태그에 이 아이한테 우리가 어트리뷰트 줄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클래스는 뭐 레드 이런 식으로 주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러면 이 p 태그한테 p 태그를 사용하는 시점에 이 클래스를 레드라고 지정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JSX로 사용을 하게 되면 p 태그에 여기다가 프롭은 뭐 어떤 거든 상관없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애를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불렀었죠. children. 그래서 이거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이 p 태그에 이 p 태그를 사용하는 당시에 쓰는 거예요. p 태그를 사용할 때 이 p 태그한테 props를 넣어준다는 거는 이렇게 마치 업트리뷰트처럼 쓰는 게 props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요 children이라고 부른 애를 정확하게는 이렇게 씁니다. children이죠. 이렇게요. 그럼 얘는 HTML이고 저렇게 되네. 이렇게 되고요. 얘는 JSX예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 아이한테 children과 요 프롭으로 whatever를 주면은 그거를 p 태그 안에서 이 p 태그는 이제 기존에 있는 HTML 태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없지만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앱 이렇게 바꾸면요. 우리는 앱한테 프롭이란 거를 whatever라고 하는 문자열로 넣어준 거고 앱한테 children이라는 영문자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쓰겠죠. 사용을 한다는 건 이 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는 곳에서는 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얘를 사용하는 것은 얘를 임포트한 곳이 사용하는 곳이죠. 그래서 앱을 임포트한 곳은 index.js 여기에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 children도 안 넣어주고 props도 안 넣어준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줘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prop을 whatever 이렇게 넣고요. 자, 이렇게 닫았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제가 한글로 쓸게요. children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간 애가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갔죠. 이름이 프롭인 게 whatever라고 들어갔고 영문으로 children인 게 한글로 children이라는 걸로 들어갔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넣어준 애는 이 앱을 사용하는 애고 요 넣어준 걸 사용하는 애는 이 앱 안에서 사용하는 거겠죠. 그럼 저 데이터를 받는 창구가 어디냐면은 펑셔널 컴포넌트에서 지금 요 컴포넌트가 펑셔널 컴포넌트죠. 요 펑셔널 컴포넌트에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받아 볼게요. 자, 이렇게 받은 다음에 요거를 바로 console.log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npm start 뭐야 왜 안 뜨지? 네, 이렇게 하고 저기 들어와서 콘솔을 가보면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뜰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브젝트라고 뜨는지 한번 같이 해보세요. 1번 여기다가 1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앱 뒤에 마치 어트리뷰트처럼 프롭은 문자열로 whatever 쓰고 앱을 열고 닫으면서 그 사이에 한글로 children 이렇게 넣은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앱에서 이 펑션에 인자를 props라고 넣은 다음에 그거를 console.log로 찍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하면 이렇게 오브젝트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열어볼게요. 따라하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오브젝트 이게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잖아요. 이 오브젝트에 prop이라는 이름이 whatever라는 문자열로 들어왔고 children이라는 영문으로 된 키에 밸류가 한글로 children이 넣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넣어줄 때 요 사이에 이렇게 넣는 거는 여기에 뭘로 들어오죠? .children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요 prop이라는 키가 value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console.log에 props의 prop 이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가보면 이렇게 받아지죠. 문자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배울 때 자,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const obj는 a는 a, b는 b 이렇게 만들면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요 a를 꺼내고 싶고 a의 값을 꺼내고 싶어요.
b의 값을 꺼내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쓰죠? 보통 이렇게 씁니다. obj의 .a 이렇게 쓰죠. 그리고 obj.b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얘네들 이렇게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얘네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a라는 이름으로 할당을 하고 싶거나 b를 b라는 이름으로 할당하고 싶으면 이렇게 문법을 쓰죠. 그쵸? 근데 요거를 쉽게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두 줄로 쓰는 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const 이렇게 열고요. 오브젝트를 a, b 하고 얘를 obj 하면 요 오브젝트를 a로 쪼개서 a에다가 요 값 넣고 b에다가 요 값을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귀찮게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console.log에 a, b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지금 콘스트하고 가로 열고 a.b 하셨잖아요. 이거요. 네. 이게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요? 거기 지금 콘스트 a, b라는 게 네. 오브젝트는 a가 이거 안에 a가 있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 네, obj.a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obj.a 대신에 여기가 이렇게 바뀌죠. a 이렇게 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렇게 쓰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런 오브젝트를 받아다가 요 키 이름으로 변수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럴 때 a, b를 그 요 이름하고 같은 걸로 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요걸 그래서 분, 한글말로는 분해 할당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얘를 분해해서 변수 a, b에 할당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분해 할당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있는 a라는 키를 똑같은 이름인 a로 가져오기 싫을 수 있어요. 음, 그쵸? 그럴 때는 뒤에다가 나는 이거를 언더바 a로 가져올래. 요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는 없다고 나오죠. 대신에 언더바 a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 보통 그냥 이렇게 써요. 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얘를 매번 obj.a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키 이름으로 바로 분해 할당을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a만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안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만 분해해서 빼올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가르쳐 드린 이유는 여기서 그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프롭 콤마 children 이렇게 하면 이제 props.prop 이렇게 안 써도 되고 props.children 이렇게 안 써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보면은 이렇게 잘 떴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받은 애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쓰면 됩니다. run react 대신에 여기에 우리가 JSX 시간 문법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중괄호를 넣으라고 했어요. 중괄호 열고 여기다가 children 자 이렇게 넣으면 이제 여기 children으로 바뀌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자 얘 이렇게 좀 치울게요. 자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풀업도 가져와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문자열로 whatever가 같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다가 뒤에다가 뭐 앞에든 뒤에든 상관없어요. 요거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 뒤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퍼 시티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앱에다가 오퍼시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퍼시티를 숫자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오퍼시티가 0에서 1까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어디다 할까? 요 로고의 색깔을 좀 죽여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뒤에다가 우리가 스타일을 어떻게 넣는다 그랬죠? 인라인 스타일 넣을 때 요렇게 넣고 자바스크립트를 넣는 건데 여기에 객체를 넣어야 된다 그랬죠? 지난번에.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 오퍼시티는 뭐예요? 오퍼시티 가져온 거. 얘 오퍼시티를 여기서 가져온 오퍼시티로 넣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오퍼시티는 오퍼시티 키랑 밸류가 똑같은 경우에는 뒤에 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앱에 넣어준 오퍼시티가 스타일로 바로 꽂혀서 이 로고에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럼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index.js에 이 뒤에다가 오퍼시티는 자 이번에는 문자열로 넣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괄호를 열고 닫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1이면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뭐 아무 변화가 없는데 여기를 한번 0.5 이렇게 바꿔보면 옅어졌죠.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경하면 이렇게 색깔을 색깔이 아니라 오퍼시티를 조절하는 프롭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앱이라는 거에는 프롭스를 넣어줄 수 있는데 프롭스는 이렇게 어트리뷰트처럼 넣거나 자바스크립트로 여기 칠드런으로 넣거나 두 개 가능하고 만약에 칠드런 안 넣으면은 칠드런을 사용할 수는 없겠죠 저기서. 음. 그래서 요렇게 넣어줄 수 있고 사용을 받는 쪽에서는 여기 있는 프롭스 칠드런 오퍼시티를 가져다가 분해 할당을 해서 걔를 직접 요 안에서 렌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자 그럼 프롭스가 왜 필요하냐? 어떤 게 프롭스를 가장 중요하게 만드냐면요. 이 프롭스로 들어온 데이터는 프롭스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렌더를 다시 해요. 이 함수를 다시 리턴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얘 앱을 사용하는 쪽에서 지금 앱을 사용하는 쪽은 여기죠. 여기서 만약에 숫자를 막 1 이런 식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얘가 렌더가 다시 되는 개념인 거예요. 자 요거를 테스트하고 싶은데 어떻게 테스트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요런 게 있어요. 리액트 데브 툴즈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크롬 웹스토어에 아마 찾으면 파이어폭스에도 있을 건데요. 자, 요거를 제가 슬랙에다 넣어 드릴게요. 짠. 이렇게. 그래서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요거를 설치하세요, 먼저. 근데 저는 설치를 다 했기 때문에 개발자 도구를 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마 이 원래 칸이 넓으면 나올 텐데 좁으니까 이 화살표 뒤에 컴포넌츠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음. 한번 설치해 보세요. 설치는 했는데 네. 어 디벨로퍼 빌드라고 잠시만요. 찾았다. 음. 네. 나왔어요. 네, 여기 컴포넌츠를 누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고 여기 왼쪽에는 마치 우리 엘리먼트 누르면 나오는 요것처럼 이 컴포넌트 누르면 컴포넌트 트리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는 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얘의 프롭스가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럼 여기 children은 문자열 children, opacity는 숫자 0.1, 이란 props는 whatever 이런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누른 다음에 바꿀 수 있습니다. 0.5로 바꾸면 얘가 다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children도 제가 한 글자 지워보면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렌더를 다시 한다는 거는 프롭스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프롭스를 바꿔서 렌더를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앱이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에 프롭스를 변경하는 행위를 어떻게 하는지 아직 안 배웠어요. 프롭스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를 아직 안 배웠지만 프롭스를 바꾸기만 하면 이 앱은 다시 렌더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롭스는 컴포넌트 외부에서 컴포넌트한테 주는 어떤 데이터들이고 스테이트는 아직 안 배웠죠. 스테이트는 내부에서 변경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둘 다 방금 전에 프롭스가 변경하면 렌더가 다시 일어난 것처럼 프롭스 스테이트가 변경되면 이 컴포넌트의 렌더가 다시 일어납니다. 컴포넌트만 다시 렌더하는 거예요. 컴포넌트만 다시 렌더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여러 개 있을 때 뭐 그중 하나만 프롭스를 바꾸면 자 이렇게 그 됩니다. 컴포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컴포넌트가 A가 있는데 A가 있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A 안에 B라는 컴포넌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C라는 컴포넌트가 이렇게 있다 칠게요. 그 다음에 A한테 프롭스를 바꾸면 제일 먼저 B도 바뀌고요. C도 바뀌어요. 다 한번 다시 렌더링이 돼요. 기본적으로. 전부 렌더링 다시 돼요. A가 변경된 경우 대신에 C의 프롭스가 변경되면 어떻게 돼요? C만 바뀌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거라 디폴트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바뀌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네, 이렇게 상위의 컴포넌트가 렌더가 다시 되면 하위는 전부 다 렌더를 다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렌더가 많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좋은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나중에 난이도가 가장 올라가면 나오는 게 이거죠. 최적화. 그죠? 불필요한 렌더를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불필요한 렌더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렌더는 렌더하기 전과 렌더 후가 같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렌더를 다시 했는데 렌더하기 전이랑 모습이 똑같으면 렌더를 다시 한 게 필요가 없는 행위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는 게 최적화입니다. 네. 최적화 파트는 아주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컴퓨터 많이 좋아져가지고 크게 뭐 컴포넌트가 엄청 많고 막 불필요한 리스트가 엄청 많지 않은 이상은 크게 문제를 야기하진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프롭스를 다뤄봤는데 프롭스를 지금 어디서 다뤘냐면은 요거를 뭐라고 부르죠? 요거를 이렇게 부를게요. 제가 이제 펑셔널 컴포넌트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펑션으로 시작하면 펑셔널 컴포넌트입니다. 함수인 거. 자, 컴포넌트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컴포넌트를 작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펑셔널 컴포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클래스 컴포넌트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작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펑셔널 컴포넌트는 뭐 차츰차츰 계속 배워가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그 함수에 리턴이 있고요. 리턴이 항상 이런 JSX여야 해요.
JSX 엘리먼트여야 해요.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펑셔널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이 펑셔널 컴포넌트에서는 리턴을 JSX로 하면서 컴포넌트 그 펑션의 인자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죠? 이게 요거를 props라 부르는 거예요. props.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은 인자로 props 들어가고 리턴이 JSX인 게 펑셔널 컴포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요게 아니라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어떻게 만드나 요거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스에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따라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당연히 클래스로 시작합니다. 클래스. 그리고 다음에 이름이 들어가요. 이름.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항상 리액트 컴포넌트로부터 나는 이 앱이라는 아이가 리액트 컴포넌트로부터 온 거야 라는 걸 규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규정하는 방식이 뒤에 extends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react.component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react.component는 여기서 온 거죠. 여기 리액트에 있는 리액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react.component라고 하는 다른 미리 규정되어 있는 클래스인 거예요. 얘는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미리 규정되어 있는 그 클래스, 이 클래스로부터 만든 앱이라는 컴포넌트인데 이 extends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extends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이란 말이 개발 안 하는 사람이 들으면 뭐 유산을 상속받나 이런 느낌인데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리액션 컴포넌트가 상속해 주는 거예요. 앱한테 자신의 기능을 전부 다 앱에게 상속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이 리액션 컴포넌트를 상속받아야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상속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리액션 컴포넌트를 상속받고요. 자, 상속을 받은 다음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하나의 함수만 속 안에 만들어 줘야 돼요. 그 함수 이름이 요겁니다. 렌더. 요런 이름으로 된 그 함수를 하나만 만들어 줘야 되고 그 함수는 요렇게 써요. 요게 이름, 그리고 두 번째가 인자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이 이렇게 중괄호로 된 body예요. 여러분들 함수 쓸 때 원래 여기다 앞에다 이거 하나만 쓰잖아요. 그죠? 요것만 빼면은 요 클래스 내부에서 만들어진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요 렌더 안에 있는 이 body에는 항상 리턴 돼야 돼요. 이거랑 똑같은 게.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짠 이렇게. 아, 이상하게 되네 이게.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랑 형태가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거죠. 아까는 그냥 펑션이 바로 리턴되는 형태였는데 여기는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있는 렌더라고 하는 함수가 함수 안에서 리턴되는 애가 JSX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props를 받아올 수 있겠죠. props는 외부에서 내부로 전달되는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얘는 props가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요 함수 앱이라고 하는 아이의 인자로 이렇게 들어왔었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에 마치 들어올 것 같죠.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는 클래스형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this.props라고 하는 아이가 요게 요 인자로 들어온 아이랑 똑같은 아이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아이기 때문에 얘를 분해할당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아이를 요렇게 긁어다가 여기를 const 이렇게 분해할당해서 대입을 하면 요 props로부터 prop
children opposite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얘를 리턴할 때 똑같이 prop children opposite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얘를 가서 보면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에러가 없죠. 하지만 얘는 클래스형 컴포넌트고 아까 얘는 펑셔널 컴포넌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좀 복잡한가요? 아니요, 알 것 같아요. 네. 컴포넌트를 만들으라 그러면 이제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자, 이거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할게 펑션으로 시작하거나 클래스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다른 걸로 시작하면 망한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로 무조건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 함수의 이름이 컴포넌트의 이름, 클래스의 이름이 컴포넌트의 이름인 거고 펑셔널 컴포넌트는 그냥 바로 인자가 props, return이 JSX고요.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항상 react.component를 상속받고 그리고 그 안에 렌더라고 하는 함수를 구현해 줘야 됩니다. 얘가 없으면 에러 나요. 얘를 이렇게 주석 처리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에러 납니다. 왜냐면은 렌더가 없다고 하니까요. 렌더가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렌더를 이렇게 주석을 해제한 다음에 제가 이 부분 리턴을 안 하면 에러 납니다. 왜 렌더 함수에 리턴이 없니? 여기 써 있죠. Your render method should have return statement 거고요. 얘를 주석 해제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props를 얻어오는 방법이 얘는 인자로 들어오는 거였는데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이렇게 this.props라고 하는 규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this.props. 네. 자, 이렇게 다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은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잘 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가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쓰면 약간 노땅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트렌드에 벗어났어요.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시범을 보이려고 배우는 거니까 가르쳐 드린 거고 요즘 스타일로는 이걸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잘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펑셔널 컴포넌트를 잘 작성하는 법을 배우는 게 좋아요.